그 남자는 눈앞에 초대형 국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대통령을 암살한 자가 숨어 있을 만한 위치를 갑자기 추측했다. 그러나 그가 서둘러 도착했을 때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의 특수제작 저격소총이 그곳에 놓여 있었고 총구는 대통령이 있는 쪽을 겨누고 있었다. 더군다나 TV 화면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사망했다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 한 명이 방 밖에 나타났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떠올리며 밥은 즉시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주저하지 않고 밥은 3층에서 바로 뛰어내려 자동차 지붕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그가 도망칠 틈도 없이 한 여성 경찰이 그의 복부를 겨누고 있었다. 밥이 자신이 무죄임을 아무리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체포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오직 밥만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잘 알고 있다. 밥 리 스웨거는 전직 해병대 저격수이다. 국가에 대한 무장 세력에 맞선 작전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는 동료 도니를 이끌고 적의 매복 지점으로 들어갔다. 비록 그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도니는 그 임무에서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밥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전쟁터를 떠나 가족의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전역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여전히 미국 최고의 저격수로 여겨졌다. 어느 날 군대에서 밥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존슨 대령이 그를 찾아왔다. 현재 존슨은 국가안보국에서 일하고 있다. 며칠 전 CIA 한 요원이 국립산림지에서 살해당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격수가 200m 거리에서 단 한 발의 총알로 피해자를 쏘아 죽였다고 추측합니다. 이 거리는 너무 많은 요소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현장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21일 후에 시터 과학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이것이 러시아 저격수 솔로토프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예전에 도니의 죽음을 초래한 범인입니다. 존슨은 밥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솔로토프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은 현재 제대했고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임무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슨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 존슨은 밥에게 자신의 명함을 남겼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밥의 아내는 남편의 복잡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로토프와 맞서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밥은 아내의 조언을 따라 다음날 존슨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대테러 부대와 만났다. 두 사람은 자신의 추측에 기반하여 사건 당일의 배치 계획을 밥에게 명확히 설명했다. 밥은 솔로토프가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저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적의 저격 장소와 최적의 발포 시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임무는 밥에게 맡겨졌다. 집에 돌아온 후 밥은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자신의 저격수총을 꺼냈다. 필요한 매개 변수를 조정한 후 밥은 강가에 도착해 과거에 느꼈던 저격의 감각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총알의 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산했다. 여기에는 공기와 바람 속도를 포함하여 솔로토프가 반드시 숨어있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차량이 12시 34분에 위험지역에 진입하고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연단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미 거의 고정된 일정에 따라 그 짧은 7분 이 시간이 솔로토프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다. 그래서 밥은 존슨에게 보안 인력을 2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거대한 국기가 시야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요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밥은 결국 저격수의 은신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통령 행사 당일 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일반적으로 솔로토프는 이미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어야 했다. 그 순간 밥은 저격수가 거대한 국기를 폭파시키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장소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목표 위치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 안에 특수 제작 저격소총만 발견하고 즉시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다. 뒤에서 날아오는 경찰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 그는 뛰어내렸지만 급히 밥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 FBI 요원 나딘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여 나딘에게 그들을 보호할 사람을 즉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으로 여겨졌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 그의 아내 줄리가 치콕스터에 의해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억울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딸을 보고 싶어 했다. 방 밖에 있는 나딘은 그 말을 듣고 들어와 딸에게서 온 전화를 그녀에게 건넸다. 나딘은 자녀들이 이 여성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가 진실을 말하게 하려 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줄리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CIA는 법에 따라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밥의 변호사인 샘은 병원에 도착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밥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CIA가 그의 집에서 특수 제작 저격소총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알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가 암살자를 위해 미리 계획한 모든 경로의 지도도 있었다. 누구든지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범인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샘이 그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전에 밥은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샘이 그를 대신해 보호구금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함정에 빠뜨린 자들은 그가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교도관이 무슨 이유를 대며 밥을 다른 구금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주변의 폭력적인 죄수들과 그들의 손에 든 무기를 보았습니다. 밥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도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죄수들 중 한 명이 밥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스였고 러시아인이라서 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한 것에 대해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밥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밥을 자신의 감방으로 데려가 위성 전화기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밥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인 존스는 사격장에서 있었습니다. 경찰 보조원인 티몬스는 밥을 죽일 뻔했습니다. 밥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믿었던 상관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 존스는 밥에게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존스는 교도소로 갔다. 밥은 함께 죽고 살았던 지휘관이 왜 자신을 해치고 배우 조종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존스는 밥이 범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밥은 자신을 체포한 나딘 요원이 그가 대통령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밥이 명예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끼고 이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밥을 해치는 두 배우 조종자가 비밀리에 만났고 밥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존스는 임무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취하고 두 사람은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직후 교도소 감시 시스템이 고의로 파괴되었고 알렉스는 간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대신 존슨이 배치한 암살자가 나타났다. 밥은 그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서 암살자를 제압했다. 그 후 밥은 부패한 경찰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제압했다. 이어서 그는 한 범인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의 제복을 입은 후 당당하게 탈출했다. 감옥에서 탈출한 후 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이의 어머니 집으로 숨어들었다. 배우 조종자는 밥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와 자녀를 표적으로 삼았다. 존슨이 그들에게 밥이 숨어있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이때 줄리의 아내와 자녀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존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밥이 도니의 어머니 집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그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통해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존슨이 도착했을 때 밥은 이미 탈출한 상태였다. 그는 밖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차량을 보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음을 추측했다. 떠난 후 그는 몰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하다고 알렸다. 그 후 자신을 해친 자들을 찾기 위해 행동을 준비했다. 그는 여러가지 붕대와 기타 용품을 사기 위해 식료품점에 갔다. 그러나 식료품점 주인 부부가 그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자 밥이 이를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떠났다. 다음날 그는 존슨이 자주 일하러 오는 위치에서 매복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손을 대면 죽음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예상치 못하게 존슨은 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전히 줄리의 아내와 자녀를 이용해 밥을 유인하려는 몇몇 부하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줄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녀는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 밥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존슨과 일행은 줄리를 엿듣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사람을 화장실로 쳐넣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밥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의 행동을 엿듣고 그 기회를 이용해 탈출했다. 줄리는 밥의 계획에 따라 나딘에게 팀몬스가 부패 경찰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상사에게 팀몬스를 조사하고 그를 귀신의 집에서 만나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가 대통령이 암살된 날 밥의 방에 우연히 나타난 이유를 추궁했다. 동시에 그가 진실을 안다면 밥을 변호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편 밥은 알렉스의 번호로 암시장에서 밀매업자인 캐스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르주트에게 아내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달라고 1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바로 그 후 그는 옛 동료인 데라를 만나 필요한 문서를 그에게서 얻었다. 그 후 그는 나딘과 비밀리에 연락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녀에게 더 깊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나딘은 유일한 단서인 티몬스만 있다. 그러나 그자는 배후 조종자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그를 직접 제거했다. 나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밥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나딘에게 이야기했다. 동시에 러시아 기자 카리나를 언급했다. 이 기자는 암살 사건 당일 기사를 게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래서 밥은 이 사건이 러시아가 미국인의 손을 빌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즉시 떠났다. 다음날 나딘은 존슨에게 카리나에 대해 물어보며 그녀의 전화번호를 원했다. 그러나 존슨은 카리나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듯했다. 이때 국가안보국은 갑자기 정보원을 통해 신고를 받았다. 밥이 베이커 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식료품점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존슨은 즉시 소식을 전해 그를 거기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줄리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딸을 인질로 위협했다. 줄리에게 밥이 베이커에서 본드라는 옛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했다. 존슨은 즉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안전을 위해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고 급히 그곳에서 철수했다. 안보국 요원들이 산속의 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밥에게 매복당한 것이었다. 존슨은 벽에 걸려있는 저격 소총을 보고 들고 낯익은 밥과 총격전을 벌였다. 예기치 않게 멀리 있는 연료통을 맞추고 말았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사람들은 급히 달려가 확인했다. 땅에는 온통 시체의 사진과 뼈에 각 관절에서 발견된 CG가 밥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것은 바비 데라에게서 미리 얻은 소품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밥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깊은 밤 나디는 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것은 모두 그의 계획이었고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죽은 척했다. 이후 나딘이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밥이 죽은 척했기 때문에 줄리는 남편을 위한 장례식을 개최했다. 존슨은 밥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끼며 줄리의 모든 행동을 비밀리에 감시했다. 그를 감독하는 상사인 휴는 줄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토니의 노모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존슨에게 그 가엾은 노인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본래 존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토니의 어머니가 미국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결코 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득이하게 존슨은 이 무고한 여인을 죽이고 깊은 숲에 묻기로 했다. 그 시각 나딘은 사무실로 돌아온 후 실종된 특수요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을 미행했던 탓에 나딘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국가안보국이 뻔뻔스럽게 개입했다. 이로 인해 나딘은 바우딘이 밥의 누명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벤은 바우딘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아도 이상했지만 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바우딘과 밥이 모두 죽었으니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나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다시 끌어들이고 나무집에서 발견한 단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죽음 이후 러시아가 가장 이득을 본 만큼 이 모든 일이 러시아가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존의 단서를 바탕으로 벤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벤은 질문을 받다 보니 더 이상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고 나딘에게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의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다음날 벤은 나딘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바우딘이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광산회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회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수백 명의 마을 주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카리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쓴 사람이며 그래서 보딘도 러시아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나딘은 이 사건이 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문서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어 그녀는 즉시 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화가 나서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려 할 때 어지러움을 느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집 소파에 벤에게 묶여 있었고 그가 나딘을 처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밥이 갑자기 나타나 벤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저격수 출신인 그는 벤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벤이 밥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 나딘은 간신히 몸을 뒤틀어 빠져나와 벤을 향해 권총을 켜놓았다. 상황이 좋지 않자 벤은 급히 그곳을 도망쳤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결국 벤이 배후 조종자의 하수인임을 확인하고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나딘의 집을 떠난 후 밥은 아내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비밀 장소에서 만났다. 그는 줄리에게 자신의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예전 대통령 피살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총격 사건의 현장을 재현하고 대통령을 죽인 총알을 찾고 싶어 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국가안보국이 이 중요한 단서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그는 나딘의 도움을 받아 수리공으로 위장했다. 그는 수리소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차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차의 뒷타이어 안에서 총알을 발견했다. 그는 곧 외딴 지역으로 가서 그 총알을 자신의 총알과 비교했다. 그는 그것이 군용 무기의 대가에 의해 제작되었고 불법 제품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딘은 폭발물 관리에서 자신의 인맥을 사용했다. 그는 이 총알이 자유의 나무라는 민간단체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아냈다. 그 다음 나딘은 그를 보딘과 관련된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벤은 휴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와서 모든 사람을 처리했다. 여기서 단서가 잘려지고 불태워졌음을 알게 된 그는 자유의 나무 본부로 가서 책임자인 데이비드를 만났다. 자유의 나무는 정부에 불만이 있는 민간단체였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그에게 악의가 없었다. 적의 의도를 알게 된 그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이 총알이 그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밥에게 잠시 이곳에 머물도록 하고 자신의 사람을 보내 총알을 제작한 자를 찾게 했다. 동시에 존슨은 정비소로부터 밥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후 그는 경찰차에 명백한 총알 자국을 발견하고 밥의 의도를 즉시 깨달았다. 국가안전국에 돌아온 그는 국장에게 나딘이 자유의 나무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나딘이 조만간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나딘이 주차장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펜의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갑자기 들렸지만 그는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가며 사라졌다. 누가 알았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펜이 당당히 국가안전국에 자수하러 갔다. 동시에 존슨은 위장을 하고 자유의 나무 근처에서 저격소총을 들고 매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밥을 발견하기도 전에 데이비드의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적들이 마주치면서 긴장감이 넘쳤다. 존슨은 그가 단지 밥을 찾기 위해 왔고 자유의 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밥이 여기 온 목적이 국가안전국이 그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밥은 몇 마디로 모든 일을 명확히 설명했다. 국가안보국은 저격수를 한 명만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며 데이비드가 존슨을 암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밥은 갑자기 그를 팀원들의 사격 연수병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게 밥의 지연 작전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는 존슨을 싫어했지만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자유의 나무가 숨겨놓은 대량의 폭발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까 봐 미리 경찰에 비밀리에 신고했다. 그들이 밥을 저격수 훈련에 활용하는 동안 국가안보국은 드론을 보내 정찰했다. 밥은 그렇게 하자 드론에 총을 쏘아 경찰의 구체적인 위치를 직접 제공했다. 기지가 드러난 것을 인식한 모든 팀원들은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밥은 데이비드를 풀어준 후 그를 구하는 동시에 그의 동생도 구했다. 보답하기 위해 동생은 그들에게 총알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밥에게 말해줬고 그 사람은 밥이 군대에서 알던 그의 상관인 포르였다. 그래서 정보를 얻은 후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짧은 재회를 가졌다. 그 후 아내에게서 포르와 관련된 잡지를 빼앗았다. 다음으로 그는 두 사람이 동료였다고 말하며 술집에 갔다. 술집 주인에게서 포르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포르는 제대 후 깊은 숲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밥은 매우 조심했지만 포르의 위에 발견되었다. 그의 의도를 알게 된 후였다. 포르는 탄환을 잠깐 살펴본 후 이것은 그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의 탄환은 이전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발사된 후에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이처럼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후 포르는 그를 근처 언덕으로 데려갔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저격소총인 백스핏을 꺼내어 맞은편 언덕을 쏘라고 했다. 연속 2번 실패한 후 3번째 발사에서 밥은 마침내 목표에 적중했다. 다음으로 포르가 그에게 이 총과 탄환의 정확도가 0.25m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 유사한 저격소총을 사용했다면 일거리에서 쉽게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다. 600m에서 그런 총은 단 4정뿐이다. 따라서 남은 총을 찾기만 하면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통나무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상기숙의 술집 주인이 포르에게 낯선 차량 몇 대가 산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즉시 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에 함정을 신속하게 설치했다. 이때 10명 이상의 무장 용병들이 통나무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하프웨이에 도달했을 때 한 명이 함정에 밟혀 죽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모든 용병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그들은 밥과 포르도 서로 행동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투 중 포르는 적에게 허리에 총을 맞아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반대편에 있는 밥도 적에게 포위되었고 2명의 용병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밥은 단검으로 한 명을 쓰러뜨린 후 나머지 한 명을 붙잡고 언덕 아래로 구르며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돌로 그를 죽일 기회를 놓치고 신속하게 특수 제작 저격 소총을 세워 포르가 다가오는 마지막 용병을 처치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포르는 자신의 소중한 총을 밥에게 선물했다. 동시에 나디는 펜을 신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맞닥뜨린 펜은 매우 침착해 보였다. 나딘이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었다. 휴와 존슨은 이 소식을 듣고 펜이 두 사람에게 불리한 것을 누설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처리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웠다. 보안국 내부에는 어디에나 감시 카메라가 있으며 펜은 나딘에 의해 신문당하고 있었다. 이 자식은 아마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모양이다. 신문 과정에서 부록 비위 단서를 언급했다. 그리하여 국장님은 즉시 존슨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에게서 부록 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그러나 존슨은 펜이 상사에 의해 파견된 특수요원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존슨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부록 비는 CIA의 해외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군대만이 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 동료를 찾아가 부대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부록 비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뜻밖의 부록 비란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사적 용병을 고용하여 위헌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했고 이 모든 것은 안호아라는 회사의 소행입니다. 그가 이 비밀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한 무리의 병사들이 공공안전국에 쳐들어와 펜을 납치합니다. 명령한 사람은 육군 장관입니다. 그를 도망치게 한 사람은 안호아 회사의 회장인 스코트입니다. 이때 휴는 존슨과 그의 동료가 부록 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휴는 존슨에게 동료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존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신을 찾아가 그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 스콧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변장한 밥은 도서관에 갔다. 그는 브레이크 스페이드 총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찾았다. 그는 주소를 따라 무기 전시회에 가서 남은 브레이크 스페이드를 발견했다.
동시에 가게 주인에게서 그것을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스콧이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숙련된 사격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자가 밥이 찾고 있는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의 모습이 한 관광객의 주목을 끌었다. 그 관광객은 임의로 부스에 있는 총을 들고 그를 막았다. 하지만 밥은 그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그의 다리에 총을 한 발 쏘고는 떠났다. 아나 회사 본사로 가는 길에 그는 나딘에게 스콧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무기전시회에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가는 길에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상대방이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밥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다치게 한 후 급히 도망쳤다. 결국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두고 다른 차를 무작위로 훔쳤다. 그때 나딘은 제보자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내 카리나와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오래전 실종된 사람으로 우든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아나 회사와 러시아 정부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의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은 미국 정부와 CIA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비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리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암살자들이 나타나 나딘의 눈앞에서 그녀를 죽였다. 그녀는 영상을 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세 신즈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었다. 다음날 그녀는 즉시 국장과 만나 카리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딘은 그 살인자들이 분명히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장은 이 영상을 상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딘은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캐스퍼를 만나고 아르타에게서 그레골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조사 후 그 상대방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고위 관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카리나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 사람은 아나 동력 회사와 직접 연관이 있었다. 한편 밥은 아나 회사 본사에 도착했지만 존슨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 그는 드디어 밥이 배달원으로 변장한 것을 보았다. 존슨이 여기 온 목적은 매우 간단하게도 밥과 협력하고 싶어서이다. 그는 아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밥은 즉시 그와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때 그는 스콧의 비서가 갑자기 고급 자동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그 차량을 따라가던 그는 결국 스콧과 그 일당의 은신처를 찾았다. 그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때 나딘의 전화가 와서 그리고리와 아나 회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밥은 나딘에게 자신과 만나라고 요청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스콧에게 마지막 결투를 제안하는 전화를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딘이 밥과 재회하기 위해 도착했다. 두 사람은 근처 언덕에 저격소총을 세우고 경비병의 수와 교대 시간을 살폈다. 그때 벤은 그리골리와 연락하여 그가 소유한 브록 B가 저장된 하드드라이브를 구입하기 위해 이 $1,000만 요구했다. 만약 내일 정오까지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국장도 보고를 받았고 아나의 개인 비행기가 벨링엄에서 이륙하여 관리구역을 떠나는 경로를 벗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때 스콧은 자신의 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이 즉시 그를 쫓아갔다. 20km 떨어진 공항에서 그들은 배후 조종자들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바비는 몰래 차에 올라타 공항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전부 계획을 들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 후 벤이 스스로 도망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존슨은 휴를 만나 그에게 돈을 받고 숨으려 했다. 그러나 휴는 벤을 찾아 그가 가진 하드드라이브를 빼앗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스콧과 그리고리는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는 확실히 뒷길을 남겨놓기 위해 그의 정보를 따랐다. 존슨은 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냈다. 그러나 존슨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벤은 하드드라이브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존슨은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를 풀어줘야 했다. 그 시각 밥과 나딘은 그리코리가 있는 호텔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경호원이 어둠 속에서 뒤에서 제압했다. 나딘은 자신이 직무정지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 온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그리코리라는 교활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는 나딘에게 상사에게 전화해 그녀의 외교부 기록을 확인하라고 강요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는 믿을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나딘은 요청에 따라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장님은 즉시 그녀의 말에서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직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골리는 그녀의 말을 믿고 그와 협력할 기회를 제안했다. 그를 도와 벤을 처치하고 브록 B를 넘기면 단지 $1,000만 현금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뜻밖에도 그리골리는 그가 내일의 회의에서 스콧을 제거하길 원했다. 예상치 못한 이 일이 나딘에게 긴급 훈련을 위한 특별 계약을 체결한 후 승낙되었다. 깊은 밤, 나딘은 언덕에서 매복하고 혼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스콧의 별장에 침입하여 그를 제압하고 그리코리와 3일간 대화했다. 하지만 스콧은 기본적으로 내일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다. 밥은 그가 저격수로서의 자존심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진정한 고수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손쉽게 스콧을 자극하여 내일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뜻밖에도 다음날 그리고리가 존슨을 찾아갔다. 그에게 밥이 2명의 목표를 처치한 후 자신을 처치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존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약속 시간이 되자 밥과 나디는 근처 언덕에서 매복하고 있었다. 그 후 모든 배후 조종자들이 공항으로 모였다. 그들은 1천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건넸다. 이때 밥은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차량 유리창의 반사로 존슨을 보았다. 그래서 즉시 행동 계획을 변경하여 나딘에게 혼란을 일으키라고 하고 자신은 공항에 잠입했다. 총성이 울리자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졌다. 스콧은 즉시 저격총을 꺼내 강디와의 대결을 준비했다. 하지만 상대의 사격 실력이 너무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즉시 차를 몰아 도망쳤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그는 뺏길까 두려워 도망칠 준비를 했다. 강도는 갑자기 차에서 나와 그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와 하드드라이브를 훔쳤습니다. 밥이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전화를 걸 때까지 그는 그레고리와 동료들에게 연락해 밥의 아내와 자식에게 손을 대기 위해 준비했다. 휴가 도착했을 때 밥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즉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어머니와 아이 모두 암살자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밥이 아내와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렇게 감정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존슨에게 전화의 협상 조건을 원했다. 존슨이 지금 스콧 곁에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줄리와 그녀의 아들도 여기로 끌려왔다. 다음날 그레고리는 일 처리가 미흡한 휴를 처리했다. 존슨은 밥이 지정한 장소에 그를 묶은 후 줄리 모자의 행방을 추궁하러 갔다. 밥은 존슨이 돈만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다이아몬드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 합의에 도달한 후 존슨은 즉시 스콧의 저택으로 돌아가 밥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다음으로 밥은 존슨의 전화를 사용해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 후 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디는 추적 장치를 통해 그들이 억류된 공장을 찾아냈다. 왜냐하면 밥이 죽으면 존슨도 다음 목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밥과 함께 구출 작전을 감행해야 했다. 그러나 스콧과 팬은 그의 의도를 미리 눈치채고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 보크와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나딘을 밖에 두고 열화상 장비로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층에 도달했을 때 나딘은 기본적으로 경비원만 있고 줄리와 그녀의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즉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서 스콧이 저격총을 설치하고 있었다. 보크는 적의 사격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신중하지 않게 행동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땅에 있는 죽은 쇠를 방패로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적이 한 발 쏘고 방에서 도망쳤다.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행동 계획을 재구성했고 보크는 무기를 전혀 가지고 가지 않고 스콧의 저택으로 혼자 갔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기회를 잡아 2명의 경비원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권총을 빼앗은 후 스콧의 방으로 갔다. 그는 이 남자가 마음속에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되고 싶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자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가족을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는 스콧이 그를 세계 최고의 저격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존슨과 나디는 근처에 매복해 있었지만 주위를 살펴봐도 스콧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적의 매복거리 때문에 그들의 사정거리 밖에 있었다. 이때 벤은 줄리를 차에서 내려주었지만 그녀의 딸은 여기 없었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미리 모녀를 분리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벤은 총의 손잡이에 손을 붙이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총신을 철사로 연결하고 줄리의 머리에 올렸다. 그는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안했지만 뒤에서 스콧이 저격을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총알을 발사했다. 하지만 너무 큰 오차가 발견되었다. 스콧이 별장에 침입했을 때 저격총의 매개 변수를 비밀리에 변경했다. 스콧은 급히 총의 매개 변수를 조정해야 했다. 두 번째 총알은 밥과 0.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세 번째 총알은 거의 확실히 명중할 것이었다. 그러나 밥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자 밥은 무사했지만 멀리 있는 스콧은 직사했다. 밥의 가족이 이전에 저격총의 매개 변수를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탄환도 변경했다. 이때 존슨이 스콧의 손을 명중시키는 총을 쐈다. 밥은 재빨리 달려가 총을 빼앗아 줄리를 구하고 직접 적을 처치했다. 그 후 나딘이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러시아인들의 차를 추적하고 그들이 그의 딸을 대사관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팀은 즉시 줄리가 러시아 대사와 만나도록 계획을 세웠다. 대사관에서 한 소녀가 납치되었다고 말해 혼란을 야기했다. 그 후 존슨은 국가안보국 요원의 신분을 이용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밥은 자신의 외모와 유사한 경호원으로 변장하고 대사와 함께 대사관으로 갔다. 대사관으로 돌아온 후 대사는 즉시 그레고리와 만났다. 이 일이 점점 더 커질까 걱정되어 그에게 소녀를 옮기라고 원했다. 하지만 그리골리는 모든 일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고집하며 거부했다. 이때 밥은 경호원으로 변장한 상태였다.
대사관에 들어가려던 찰나 보안 수준이 부족해 막혔다. 뜻밖에도 이때 대사가 그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도와주었다. 사실 대사는 그가 그리골리가 하는 일이 자신이 관리하고 싶지 않은 것임을 일찍이 알아차렸다.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대사관 출입 카드를 주었다. 밥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딸이 갇혀있는 지하실로 직진했다. 경비원을 제압한 후 그는 무사히 딸을 찾았다. 그러나 그리골리도 이 상황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추적자를 파견했다. 안타깝게도 밥은 대사관에서 혼란을 일으켜 딸을 데리고 탈출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딸을 외곽으로 데려가 아내에게 두 모녀가 그가 미리 예약한 호텔로 도망가라고 전하라고 했다. 리는 그레고리와 결판을 짓기 위해 갔다. 처음에 그는 마선비행 공원에 갔다. 그는 양산에게 그레고리에게 자신이 거기서 아내와 재회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레고리가 거짓말을 간파한 것을 누가 알겠는가? 왜냐하면 그는 전에 딸이 억류되었을 때 그는 아주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알았다. 그는 마선비행 공원에 용병들을 보내 밥을 잡게 하고 자신은 그의 아내와 아이를 잡으러 갔다. 그 후 곧 대량의 용병들이 공원에 도착했다. 적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밥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포위당했다. 그가 곧 공격당할 때 나딘과 국장과 다른 사람들이 제때 도착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었다. 하지만 줄리와 그녀의 딸은 그레고리가 호텔 문 앞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샷건을 들고 문을 부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줄리와 그녀의 아이를 쫓아 들어갔다. 줄리는 급히 남편에게 구조 전화를 했지만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밥과 나디는 공원에서 직접 저격소총을 설치했다. 이때 그는 마치 전쟁의 신처럼 보였다. 몇천 미터의 거리에서 단 한 발로 그레고리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 후 국가안보보좌관은 밥을 불러 대통령 암살 혐의를 무죄로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를 도와주고 하드드라이브를 되찾았다. 돈을 챙기고 사라질 뻔했던 존스는 범죄 사회에서 물러났던 그는 다시 국가안보보좌관 앞에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여성이 뒤에서 계획한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존슨이 자신의 더 큰 위협을 계속 해결하길 원했지만 이 남자에게 단칼에 거절당했다. 영화 버전의 리메이크로 이야기가 훨씬 늘어졌다. 주인공은 최고의 저격수라는 기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분명 해병대에서 많은 연간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총을 잘 쏘는 것 외에는 근접 전투 기술이 매우 평범하다. 더욱이 이는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왜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리메이크는 비교적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 버전처럼 열정이 넘치지 않는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화에서 다시 만나요.